비의 호소자란 말은 처음 들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고소장이 접수가 되기도 전에 미리 알고서 알려줬나봐. 지금 젠더 특보 아줌마가 보고 근데 성추행인 줄은 몰랐대. 지금 불미스러운 얘기 돈다고 물어. 바빠서 모르겠다 했대. 다른 사건은 전부 피해자라 하는데 이 사건만은 피해 호소자라고 하는지 없는 말만 들어 우기고 있네. 피해 호소자라니 니들이 글이 나오면 가해자도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 가해 추정자 전부 다 말장난뿐이야. 피해를 입은 여성은 피해당했다 호소하는 사람으로 전부 미쳤어. 정말 전부 돌았어. 피해 여성을 위로는 안 하고 전부 다 핑계만 대고 피해자 인권은 전부 끝까지 모른 척. 네가 후레 자식이라 욕을 했지. 그건 모든 기자한테 욕한 거. 너의 지인이라 안타깝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미투 처음 주장했던 검사 언니 오늘 충격적인 발언했더라. 지금 숨쉬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해. 한마디 입을 뗄 수 없대. 혹시 그거 알아요? 살아있던 시절에 비서가 다쳐 무릎 상처가 난 적 있었대. 호호 불어주고 무릎에 입을 맞췄다고 하더라. 징그러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은 피소를 당한 걸 보고 했냐는 질문에 성추행 피소 몰랐다 주장했다고. 휴대폰 잠금 해제 빨리 되길 바래. 내년 선거는 진짜 볼만하겠다. 서울 부산은 재선거하겠지. 여당은 후보 내지마. 후보자 내기만 해봐. 절대로 안 찍어. 참 변호사들도 처음 들은 말이래. 왜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여가부 지금 뭐하니. 피해자 눈물을 빨리 닦아주란 말야. 전설의 가수의 노래죠. 전설의 가수 비비의 비비 맞나? 하늘 땅 별 땅 이게 비비 노래였나? 하여튼 전설의 가수 노래입니다. 하늘 땅 별 땅. 이거 이제 예전에 좀 논다는 누님들 있잖아요. 누님들 중에서 좀 논 누나들이 있어. 누나들 중에서 약간 좀 연식이 조금 있는 누나들 있잖아. 그 누나들이 이제 노래방 가면 한쪽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자기 이제 친구랑 같이 둘이서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님 감사합니다. 비비 방송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도 보내주시고 개사도 해주시고 저희 개사로께서 10곡을 개사해 주셨어요.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좀 연식 있는 누님들이 있어요. 그 누님들이 좀 이제 예쁘게 꾸미고 술 이제 진탕 취해가지고 노래방에 오는 거야. 노래방 가자. 이렇게 자기 친구랑 가. 그래서 마이크를 놓지를 않아. 이걸 놓지를 않고 맥주 한 캔 들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런데 다른 방 민폐지. 다른 방에서 다 들려. 옆방에서 보면
아 오늘 누님들 오셨구나. 예. 따끈따끈다 뭐 이게 장난 아니야 누나들. 예. 음. 어. 이걸 절대 놓질 않아. 놓지도 않고 옆에 맥주 캔도 놓질 않아. 마크마크도 이걸 대고 부르기도 해 막. 따끈따끈도 어떤 누나 취해가지고 예. 이 맥주 캔 들고 막 혼자 열창하고 있어. 옛날엔 참 그런 여자들이 매력적이었었는데 말이지. 예. 나중에는 마이크 좀 놓지 하면서 마이크만 보게 돼. 예. 진짜 노래방 나도 안 간지 몇 년 됐네. 저는 마지막 노래방 갔을 때가 무선 마이크까진 봤어. 내가 무선 마이크 보고 놀래가지고 선이 없어. 막 나 혼자 놀래가지고 막 오랜만에 갔던 노래방인데 뭐야 선이 없어요 막 무선이래. 무선? 첫 번째 녀석 싼 값에 전세를 내주었던 착한 집주인마저도 8년 만에 전세값을 8천을 올리겠다고 나오면서 세입자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 사는 성모 씨는 일주일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8년간 한 번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았던 집주인이 오는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다. 3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 됐대. 이야, 이거 8년간 한 번도 안 올렸대. 나 예전에 있었던 집도 그랬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착했지. 그 아주머니 착한데 내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아주머니가 젊은 사람이 이거 괜찮겠어요? 막 이러는데 내가 아주머니한테 그랬죠. 저희 사장님, 내가 또 항상 사장님 부르거든. 사장님, 저는 못을 박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거 좋네. 저는 인테리어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것도 좋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좋네. 개도 안 키웁니다. 좋아. 애도 없습니다. 좋아. 집이 깨끗한 거야. 그냥 깨끗해. 못도 하나 안 박았어. 깨끗해. 내 집이 아니니까 나도 그냥 뭘 할 거 없어. 그냥 깨끗해. 거기는 김치 냉장고도 안 썼어. 깨끗해 그냥.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해. 거기다가 뭐 아줌마가 뭐 나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머니가 전세가를 안 올렸지. 근데 이게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1억을 올린다고 해갖고 내가 그때 느낌이 왔죠. 하하. 이거 1억을 전세가가 1억이 올라? 이 상황에서?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내가 눈치가 빨랐지. 지금 그런 상황이 왔네요. 전세 보증금이 팍팍 올라버립니다. 자, 8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던 성씨가 다주택자 70대 집주인이 딱히 전세 건조가 올려봤자 뭐 할 거야. 그래봤자 뭐 금리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올려봤자인데 세금을 내야 되지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착한 집주인이라 고마워서 명절마다 선물도 보냈는데 부동산 대책이 원망스럽다. 그래요. 주택 소유자를 향한 테러 없는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 세입자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마련을 위해 전세값을 올리고 있다. 예, 전세값이 그냥 마구잡이로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 그냥. 강남권 특히 올랐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예,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이면 이제 세금을 낼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물론 뭐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세금 걱정하시겠어. 레벨우가 있는데 레벨우. 예, 레벨우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걱정 안 하겠죠. 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예뻐. 예뻐. 돈을 썼거든. 예. 얼굴을 리모델링 했거든.
잠실 엘스 유명하죠. 9억 원 선의 전세 거래가 이뤘는데 이게 11억 원으로 뛰었다. 으아. 이쪽 동네가 좀 제가 이제 부동산 좀 알아본다고 내가 가격을 좀 훑어봤는데 이쪽 동네가 특징인 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좀 커요. 막 한 50 심할 때는 막 40% 되고 50% 너무 심하게 차이가 많더라고. 예, 그런 게 특징인 곳인데 전세값이 올랐어. 2억이나 한 달 새 2억이나 올라서 전세가가 반포 자이도 12억에서 15억까지 상승했다. 선호 학군 지역은 8학군 지역이죠. 예, 재계약하면서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있다. 매물도 없다. 그렇죠. 강동구도 오르고 마포구도 오르고 노원구도 오르고 은평구도 오르고 있다. 막 올라 다 올라. 강북까지도 올라. 강북. 옛날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예, 요 차이가 뭘까요? 이게 지하철을 타면 강남 쪽에서 온 애들은 힙합 바지를 입어. 강북에서 온 애들은 쫄바지를 입어. 요런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바지만 보면은 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예, 바지를 보면은 이게 강남에서 왔구나. 이 강북에서 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힙합 바지 안 입지. 예, 이젠 다 딱 붙는 바지를 입으니까 강북의 승리야 결국에는. 한 달 새 전세 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강북도 예외 없이 오릅니다. 강북 같은 경우 약간 좀 뭐라고 할까나 좀 분위기가 달라. 서울인데도 건물이 다 낮아. 건물이 다 낮아. 그러니까 이쪽에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지역이라는데 예, 심지어 강북까지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입자도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전세값 인상 폭탄을 피하려면 집을 사야 되는데 담보대출이 막혔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막을 길이 없어. 다 올라. 결국 전세값을 올려주지도 집을 사지도 못하는 세입자는 오른 전세값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를 월세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이제 전세값 1억 원을 올려주는 대신에 반전세로 살면 월 33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결국 그걸로 집주인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금인 거야. 이게 보유세 종부세 이걸로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4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지금 월급 받아 쪼개 쓰기도 바쁜데 주거 비용으로 소득의 10%가 넘는 부분을 내야 되니 엄청난 부담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요. 월급의 15%를 내야 된다. 집값 변동성의 원인은 전세 시장인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세입자나 낮은 임대료를 임대하는 집주인에게는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죠.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방향이라면 거래세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환경 만들기 바람직한데 이게 멍청한 좌빨 새끼들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문재양 새끼가 무슨 지가 투기를 막겠다는 뷰지 같은 놈은 지 주변에 네가 뽑은 새끼들이 다 투기꾼이야. 이 새끼야. 네가 인마 주변에 뽑은 직근들 죄다가 다 투기꾼이야. 이 새끼야. 근데 지가 와갖고 내가 투기를 잡겠다.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 완전히. 지가 투기를 잡겠다면서 뽑은 새끼들 면모가 다 죄다 투기꾼만 뽑아놓고선 투기를 잡겠대. 그러면 측근부터 자르던가 이 새끼야. 그러지는 못하는 새끼가 펑이나 투기를 잡겠지 이 새끼야. 좌우당감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말만 번들하게 하면서 집값은 그냥 냅다 그냥 올려놓는 거야. 서민 잡는 서울 전세값 그냥 일주일 새 수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전세 34평이 7억. 아르테온. 서울 부동산은 꼭 이런 게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왜 가격 보면 매매가인가? 전세야. 매매가인가? 전세야. 24평이 6억. 아씨. 그것도 전세야. 씨.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까 전세가 오르면서 반전세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 멈추지 않아. 예. 자, 새 아파트가 많은 고덕이 있는 강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 와. 그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예, 이런 순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강동구 뭐야? 예, 강남보다 더 올랐어요. 이거 뭐가? 예, 뭐 여기 하여튼 뭐 대단지가 있나봐. 7억 9천만 원의 전세래. 7억 9천이 전세야. 호가가 10억 원. 그래요. 그래 뭔데 저렇게 비싸? 음마 아파트는 예 지금 7억 원에 7억 원의 전세가 나가고 있다. 그 후진대가 예 미쳤구만 아주. 강동구도 이달 들어 수억 원씩 전세값이 올랐다. 강북에선 신축 아파트가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반월세 전세 거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집주인은 늘어나는 세부담을 월세로 돌려받기 위해 레미안 푸르지오를 보증금 4억 2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반전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야, 개꿀. 이게 받자마자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집주인들도. 예. 자,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기름을 부은 셈. 가장 큰 원인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 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 하니까 미리부터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울림하게 여정먹기로 높은 전월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건 기존 세입자가 급등한 전세값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금 대출까지 막아 집을 살 수도 없고 이래저래 세입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전세난을 해결할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 지금 부동산 쪽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부동산은 정권을 몰락시키는 만큼의 진짜 큰 문제란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한번 이렇게 미친 듯이 파도 타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이 모두가 모두가 매입자가 아니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당장 내일 또 전세 만기가인 사람이 있고 내일 다음날 또 전세 만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전세 만기가 매일같이 다 꼬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사람들이 급하니까 미리 계약한답시고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말로 얘기해서 미리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집주인이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더 받아야겠는데? 이러고 딴소리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상황이 아주 미친 듯이 가격을 올라가고 반전세, 이제 월세, 전세가 점점 없어지는다라는 거는 서민들이 아주 고통받는 일인데 이게 문재인 새끼가 아주 서민들을 몇 번이고 지금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미를 빨리 잘라야 돼. 이 점이 아주 지금 그 문제죠. 이 김현미를 자를 수만 있으면 내 생각에는 통합당이 지지율 역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바랄 걸 바라야겠죠. 아파트 이미 많다던 김현미 결국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공급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공급은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김현미가 힘을 잃을 전망이다. 김현미는 재임 초기부터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개소리를 해왔다는데 예? 그때마다 다주택자들이 집 내놓으면 된다라는 개소리를 했는데 정부와의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국토부가 언급하는 상황까지 왔다. 또 서울에서 공급을 검토하라는 문지양의 소리와 함께 김현미가 밀려나가고 있다. 김현미는 그린벨트 해제 공식화 전만화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는데 김현미는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개소리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반나절도 못 가서 바뀌었다. 왜?
홍남기 부총리가 홍남기 새끼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또 홍남기 말이 나온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국토부가 그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지. 김현민은 취임 후 계속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냐 말하는 질문이 나오니까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개소리라고. 그리고 4번만 정책을 내놓았다는 소리만 했어. 병신한테 듣겠네 진짜. 김현미를 잘라야 돼. 김현미를.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재미있게도 국민들 스스로가 내세운 아주 특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실검 챌린지라는 건데, 이런 거는 기존의 어떤 인터넷 우파들이 볼 때는 좀 신선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항상 유튜버가 주가 되고 유튜버가 주인이 되고 유튜버가 앞장서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어떤 수익과는 무관한 아무런 것이 아닌 진짜 순수한 국민들이 나서서 여론의 공론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방식들을 강구해냈다라는 거죠. 저기에는 이제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아닌 거지. 예, 그게 지금 공론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흥미로운 뉴스예요, 이런 거는. 조세저항 실검 챌린지. 예, 이번에는 못 살겠다 세금 폭탄. 네, 못 살겠다 세금 폭탄. 네이버 실검에 올립시다. 목요일날 2시에서 4시.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금요일날 2시. 요렇게 써서 실검에 올리면 된다는 거죠. 자, 괴뢰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의 실검 챌린지가 이어졌다. 자, 이 부동산 정책 규제에 반대는 네티즌들이 순수하게 벌이는 온라인 캠페인인데, 오늘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내일은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자, 이들 카페 회원들이 이제 이거를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김현미 거짓말, 서민 피눈물, 문재인 지지 철회 뭐 이러면서 쭉쭉쭉. 괴뢰 정부가 내세운 징벌적 과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를 다 올려버리니까 뭐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세저항 국민운동. 예,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강조한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사안을 갖다가 공론화를 시킬 거면은 수익 구조에 목매달고 있는 유튜버들이 중간에 끼면은 퇴색돼 버려요. 그러면은 계속 이 이야기가 개판세판이 되고 막 그 안에서 또 싸움 나오고 뭐 흐지부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순수하게 그냥 시민들에게 맡기고 그 시민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냅둬야지. 그래야 공론화가 순수하게 기자들도 다루기가 편한데, 그걸로 이제 뭐 후원받고 돈 받고 이런 유튜버의 주장을 언론이 다루기는 이제 껄끄럽단 말이죠. 왜냐면 그 기자도 뭐 오해받기 딱 좋잖아. 그러니까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인터넷 공간에서는 결국에는 좀 돈 사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영역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유용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순 뉴스로 한번 가보죠. 박원순 사건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박원순에게 누가 피소 사실을 알렸나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괴한 대목이, 젠더 특보라는 여자가 아니 무슨 뭐 부동산 아니고 무슨 자녀 뭐 사고도 아니고 젠더 특보가 박원순한테 얘기를 했는데 뭔가를 얘기를 했대. 근데 자기는 피소 사실은 몰랐대. 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젠더 특보가 시장실을 찾은 이후에 10시간 39분간 뭔 일이 있었던 것이냐? 서울시는 입 다물고 있는데 말이죠. 젠더 특보 이후에 아주 얘네들의 이상한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이
이게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가기 전에 접촉한 현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박원순의 피소 사실을 몰랐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역시 함구하고 있고요. 젠더 특보가 오후 3시에 집무실을 찾았고 박원순이 주재하는 회의까지 참석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다. 그리고 박원순은 다음날 10시 40분쯤 나갔는데 그날 1시 39분에 비서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그 10시간 동안 박원순의 피소 사실을 둘러싸고 서울시 내부에서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게 아주 이상한 거야. 특히 이 젠더 특보란 양반은 불미스러운 얘기를 듣고 얘기했네. 그 불미스러운 얘기가 뭐냐고. 그게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젠더 특보가 박원순에게 불쑥 찾아간 거는 이 젠더 특보가 생각하기에 풍문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시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작 웃긴 이 젠더 특보라는 양반은 지가 들은 얘기가 뭔지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가 피소 사실을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거겠지. 자, 현안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 데에서도 말이 달라요. 젠더 특보라는 건 늘상 하는 현안 회의였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관련 얘기가 거론됐다는 것. 왜냐면 저녁 때에서야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게 심상치 않은 의미 아니겠느냐. 임 젠더 특보는 늘상 하던 현안 회의라고 말했지만 행정 집행 라인도 아닌 젠더 특보가 밤늦게까지 시장과 얘기할 업무가 무엇이 있냐. 결국 그 성 관련 얘기 아니면 젠더 특보가 있을 이유가 없지. 매우 심각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서울시가 해봤자 뭐 그린벨트 문제나 뭐 9호선 문제인데 젠더 특보가 왜 있냐고. 젠더 특보가 거기 그 자리에. 그러니까 늘상 하던 현안 회의에 젠더 특보가 왜 있어? 이 젠더 특보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지금 버티기 들어간 건데요. 그래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뭔가 있어. 얘네들이 뭔가를 숨기고 뭔가가 있어 지금. 혹시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추측을 해보건데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아따 말이야. 그 거시기 거의 그 예전 여자 직원이 말이야 그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요. 그거 좀 사람을 붙였을 거는데 그러게 사람을 붙인 거야. 봤는데 그 여자애가 막 성 뭐 관련 상담소 막 들리고 막 이러는 거야. 저 갖다가 저 왜 저런다냐 이런 거지. 그 추적을 했는데 그날 성폭력 상담소를 들리고 막 여자가 서류를 보는 거를 뒤에서 본 거지. 그래서 여자가 그 추적하는 애가 젠더 특보한테 아따 이거 큰일 나고 아뇨. 아이고 무슨 일인데? 저 지금 저기 상담소에 들려가지고 이런다니까요. 뭐? 상담소? 내가 아는 거니까 잠깐 끊어봐. 상담소에 전화를 한 거야. 왔다며 했더니 얘 언니. 그 사람 그 와가지고 뭐 박원순이 어쩌고 야! 그 입 밖에 내지 말고 그 저기 다 덮어버려. 내가 전화할 테니까 알았지? 네 알았어요 언니 이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막 와갖고 박원순한테 저 큰일 났어.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한 거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있는 거죠. 그 여자는 딴 여자였던 거야.
지금 나오는 피해자 A씨 비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거지. 그게 아다리가 맞게 딱!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는 다른 여자 봤는데 이런 일을 못하니까 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긴 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난감한데? 이러고 이게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딴 여자의 등장도 가능하다. 지금 나온 건 한 명뿐이지만 여러 명이 당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러 명을 보다가 딴 여자한테 알고 봤더니 저쪽에서 이미 터트린 거지. 저쪽에. 예. 그래서 이거 다른 여자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말고 예, 아님 말고 이야기 왔어요. 잠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런 쪽 아니었겠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잣됐네 이러고. 젠더 특보 1년 반은 뭐하다 고소 당일에 실수를 알았나. 이거 참 의문이에요. 이것도. 박원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젠더 특보라는 인간이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의혹만 남긴 거예요. 이 젠더 특보라는 양반이 박원순에게 실수한 일 있으시냐 물어봤고 당신은 성추행 혐의 줄 몰랐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하지만 박원순이 뭐 적화대나 경찰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박원순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접촉을 했던 거는 젠더 특보가 먼저였다라는 거야. 서울시 외부에서 뭔가를 들었다는데 근데 이 젠더 특보가 사건을 파악한 경로는 미지수다. 이 젠더 특보는 서울시 외부의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경로는 함구했다. 경찰이나 청와대 쪽이냐 묻자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말을 둘렀다. 다른 언론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니라고 답했는데 그래서 정부나 시당 관계자냐 했더니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다면서 또 말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보면은 서울시 내부 아니면은 청와대, 경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답변이었다. 자, 이 젠더 특보란 양반은 지난해 1월이었으니까 벌써 1년 반이네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게 참 이상하네. 피소 사실은 몰랐다. 젠더 특보는 성추행 관련된 보고를 한 건 인정하면서도 박원순에게 보고할 당시 피소 사실은 몰랐다고 극구 부인을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했다. 일부에서는 박원순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면담한 고한석이가 유출 당사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고한석은 임 특보 즉 젠더 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간에 갔느냐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박원순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을 가능성만 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성 쪽의 문제인 줄은 몰랐다. 젠더 특보 하는 동안 피해 사실도 몰랐던 임순영은 피소 당일 급하게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단순히 한간에 떠도는 풍문이 아니라 긴박하게 돌아가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걸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렇죠. 막 급하게 간 거니까. 그리고 회의에 막 쳐들어갈 정도. 근데 이상하게 성관련 문제라는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야. 그가 시장 보고를 한 거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기 1시간 반 바로 직전에 이걸 알았는데 그걸 그럼 딴 얘기 뭐가 있냐라는 거야. 고소 결정 불과 1시간 만에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임순영에게 관련 동향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자 보면 업무 중이었던 박원순을 찾아가 보고를 한 것 자체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아무리 특보라 하더라도 사전 약속을 잡지 않고 시장을 찾아가 보고한다는 건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대략 알고 있었다는 뜻. 젠더 특보라는 자리부터가 여성 이슈만 다루는 자리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어. 자 게다가 젠더 특보란 양반이 실수한 거 있냐고 물었다고 밝혔는데 이게 성 문제가 아닌 다른 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이 여자가 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뭔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 말고도 마지막에 통화자 그의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통화했던 비서실장. 그날 산에서 내려오도록 설득을 했다. 박원순의 비서실장 고한석이가 박원순이 산에서 내려오도록 설득을 했다고 밝혔는데 자, 박원순과 전화통화 마지막 나눈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는 정보가 없다. 내가 가진 정보는 박원순이 공간을 나간 걸 알게 됐고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했고 산에서 내려오도록 설득한 것뿐. 그래요. 고 실장은 북악산 안내소에 전화를 걸어 박원순이 들르지 않았냐고 문의한 사실도 자신이 지시한 거라고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마지막 통화 전부터 박원순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서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산을 특히 북한산을 이렇게 안내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 선택을 할겠구나라는 걸 미리 유추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게 참 이상하네. 왜 아무것도 몰랐다는 비서실장이 박원순이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도 심상치 않은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 박원순의 피소 움직임을 미리 알았는데 여기에 반민주당 새끼가 개입이 됐다. 표정 봐. 박원순을 둘러싼 논란 중 대중의 마음을 건드린 영린 중 하나는 피소 사실의 사전 유출이다. 시장이라고 해서 비선을 통해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걸 사전에 내용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인데 JTBC가 피해자의 움직임을 박원순이 미리 아는 과정에 여당 의원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자, 임순영이가 고소장을 내기도 전에 박원순과 면담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고 자, 이런 말을 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임순영은 복수의 산업으로 들었다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여러 관계자 말인데 결국에는 당 이름도 아니냐 시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이름도 나왔다고 전했다는 JTBC 이야기. 여당이라. 그러면 정리하자면 뭐랄까 이게 지금 그 변호사 쪽에서 얘기가 흘러간 게 아니라면 고소장을 내기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변호사 쪽 아니면 그 여자를 미리 사찰했다든지 혹은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위치가 누구야? 사찰인가?
변호사 측. 그 중간이 음. 박원순이 이 새끼가 그동안 여비서에게 어떤 걸 시켰는지 보시죠. 이 새끼 드립이 장난 아니더란데. 샤워하는 박원순의 속옷을 챙기는 거 여비서만 시켰다. 박원순의 성희롱은 일상이었다. 박원순은 일상적으로 추행을 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는데 박원순의 비서들이 평소 각종 희롱과 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정황들이 전해졌다. 박원순은 마라톤에 참석했을 때 헤이 여성 비서가 오면 헤이 마라톤 기록이 더 달라 이러면서 징글징글한 개소리가 나왔고요. 여성 비서가 오면 마라톤 기록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서 여성 비서들에게 주말 새벽 근무를 강요했다. 박원순에게 일상적인 결제를 받을 때도 시장님 기분이 어떠냐 등 박원순의 심기를 챙기는 역할은 비서들이 해야만 했다. 박원순이 운동을 마치고 벗어놓은 속옷을 집어 봉투에 담아야 됐다. 헐. 침대에서 처 자고 있는 박원순을 깨우는 일도 여비서가 했다. 특히 이 경우엔 여성 비서가 시장을 깨워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다. 여성 비서가 깨워야 시장님이 기분 안 나빠하지. 이런 말을 누가 했을까? 혈압을 재는 것도 여성 비서의 업무였다. 박원순은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단 게 이런 역겨운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피해자를 보고 자기라고 부르면서 자기야 가면님 감사합니다. 욕 나와요. 네, 그래요. 욕이 나오네요. 자기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아. 이야. A씨는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당시 피해자가 인사 담당자에게 여러 스캔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강요된 업무들 보면은 마라톤을 하는데 시장 새끼가 박원순 새끼가 마라톤 하는데 여성 비서가 하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라는 개소리로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 결제받을 때 시장님 기분 상황을 확인하고 비서에게 시장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하게 라며 심기보좌, 기쁨조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 시장이 기분 좋게 하도록 비서에게 기분 좋게 하는 역할을 요구했다. 박원순 새끼는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조직 문화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 비서실에 해당 사안이 없다면서 묵살. 비서실장들은 몰랐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음흠.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추행 등이 일어나기 너무 좋은 곳이었다. 속옷 시장이 운동만 그러니까 박원순이 운동만 치고 온 뒤에 그대로 샤워해서 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 주어야 함. 옷장에 있는 속옷을 샤워실 근처에다 주고 샤워를 마친 원숭이가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 박원순이 내실에서 낮잠을 처잘 때 여성 비서가 깨워야 했다.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됐다. 음... 음... 박원순 샤워 후 비서가 속옷 챙겨주었다. 새끼 완전히 왕이었네. 왕이었어. 어? 부럽네. 이 새끼야. 아주 혼자서 다 누렸구나 이 새끼야. 자 보시죠.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추행 정황을 폭로했는데 A씨 측은 서울시 내부의 업무 환경이 아주 추행하기 좋았고 전 현직 참모진들이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전화로 만류 회유하고 심지어 A씨를 압박까지 했었다. 그래요. 압박을 했었다. 자, 서울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보좌관, 비서관 등이 고소사실이 알려진 후 회유, 압박성 연락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A측에 따르면 한 참모는 정치적 지정 논리를 언급하며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전화했다. 다른 참모는 A씨에게 너와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그런데 뭐뭐뭐는 좀 이상하지 않냐고 특정인을 지목하며 일방적 의견을 제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또 다른 참모는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피해자를 압박까지 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경찰에 대한 요구사항도 밝혔는데 그게 뭐냐.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자료 확보를 해라. 그래요. 이 새끼들이 뒤에서 그딴 짓을 했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엮어서 보면 회유 압박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얘기고 사전에 얘네들이 그걸 알고 박원순한테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회유 압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좌빨 언론 매체에서는 뭐 고소 사실이 허위다 이러면서 이제 개소리 할 때죠. 그 사이에 이제 박원순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는 거지. 그 사이에 전화를 하고 압박을 했다라는 거. 그 짧은 사이에. 쓰레기들이었구만 이 새끼들 이거 다 모아서 이거. 이것은 바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좌빨 새끼들 실상은 운동권 마초였다. 말로는 뭐 여권이 어쩌고 무슨 피해자 중심주의 외치지만 성추행 가해자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당내에서도 우리 당이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위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더듬어 만진다. 만지당. 더불어 만진당 같은 표현이 쏟아지고 있다. 더듬어 더듬어 만져 더듬어 그 노래 뭐지 제목이? 내가 만들어 놓고 제목을 모르겠네.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더불어 더불어 만져 더불어 더불어
내가 만들어 놓고 모르겠다. 예. 문재영 새끼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개소리 했는데 정작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둥이를 다물고 있지요. 뭐 탁현민 아니죠. 야, 종류도 많다. 정봉주, 민병두, 그 나왔다가 나가내고 원종건이, 김남국이, 오거돈이 아주 그냥 주구장창 아주 화려하구만. 자, 이렇게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새끼들의 입지는 굳건하게 있다. 같은 당 인사의 성폭력 사건에 진상규명보다 일단 감싸고 드는 게 문제다. 과거 운동권 시절에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지의식이 잘못 발현된 결과 이런 의식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뭐 지금 같은 시대에 안 맞는 거죠. 심지어 조국 새끼는 2014년도에 뭐라고 썼느냐. 성추행을 범한 뒤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라면서 박원순 시장 건에는 침묵하는 조국 새끼. 아주 비겁한 새끼예요. 진중권이 또 나섭니다. 옛날에는 성누리당 애들이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되고 옛날 반민주당은 더듬어 만지당으로 변신해 그 짓을 변호하고 있다. 뭐 다 그렇게 되겠지만 드디어 나왔어. 제가 좋아하는 그 기대했던 이야기 바로 요때 나와야 될 이야기가 있죠. 나는 이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나왔어.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내 느낌에는 통합당이 약간 좀 야당을 이제 좀 감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으로서 이제 막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성부 해체하자. 나왔어. 여성부 해체하자. 제가 얘기했죠. 여성부 해체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미래통합당의 김연아가 여성부 해체를 건의한다. 거대 여당 소속 정치인이 권력과 위력에 의해 성추행을 반복했는데 여성부는 주둥아리를 다물고 있다. 윤지호 때는 아주 날리면서 극진이 대우했던 반민주당 여성분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가. 여성부 해체하고 그 돈을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보태자. 여성가족부가 입쳐닫고 있는 것들. 그래요. 이런 거 한 건 했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우파 진영이 사실은 이렇게 나대고 뭐 무슨 이런 시국에 품위를 따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품위를 따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우파 진영이 먼저 선빵을 때려서 잘 된 적이 없어. 왜냐면 우파가 추구하는 거는 팩트 논리 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팩트 논리 법치는 원래 시간이 느리게 걸리는 거예요. 왜? 팩트 체크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 팩트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팩트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진영이 인내심이 갖고 있어야 돼. 인내, 지성, 참고 기다려 때를. 그리고 타이밍 맞게 때가 왔다 이러면 그때 지르는 거란 말이지. 아무 때나 막 지르면은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뭐 연예인이지 그럴 거면. 그럼 뭐 방송 나가서 예능하면 되지. 못하러 그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때를 보라고. 왜? 천박하게 그지없는 좌빨 새끼들이 알아서 떡밥을 내줄 때까지 그냥 이 주둥아리 닫고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나라 좌빨 새끼들은 아주 못 배우고 무식해갖고 그냥 천박해. 아주 그냥 천박해. 그러니까 그 천박함만 가만히 슥 올려주면은 언론이 이 새끼들 꼭 거기 쓸데없이 뭐 같이 한답시고 감정에 휘말렸고 뭐 이런 없는 말 있는 말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극우 논란으로 빠진단 말이지. 이제까지 항상 도구마가 그거였거든요. 천박해.
박지 아나운서 아십니까? 난 몰라. 근데 박지가 그 여자 피해자 보고 뭐 이제까지 뭐 했냐라는 식으로 2차가 있는데 이동형이라는 애가 또 있어. 얘까지 그냥 와이프가 제일 불쌍하다는 식으로 그냥 막 나갑니다. 아주 그냥. 박원순 고소한 피해 여성을 향해 아니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날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난리가 났던 박지. 이 여자가 안희정 때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예전에 했었고요. 여기에 이동영이라네. 얘 알죠? 얘 아주 아우 나 얘 넣으면 그냥 바로 채널 돌려버려. 이동영이라는 애도 나와가지고 김지훈도 박지훈 다 뭐야 옛날에 그것도 그 김지훈도 까고 하면서 아주 그냥 천박하게 그냥 한 가정을 파탄냈다. 예. 4년 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고소? 신상 드러내고 미투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고 아주 꼬투리를 그 와중에 잡고 있어. 이게 TBS에 나와가지고 이딴 소리 했다는 거야.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받는 방송에서. 그러면서 4년 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나와서 한 건지 궁금하다면서 피해자의 고소와 순수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 무슨 뭐 개인 유튜버도 아니고 어떻게 방송 나와서 이런 말을 하지? 제정신인가? 미투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 못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거다. 왜 숨어 있는 것이냐라고. 뭐야 이것도. 뒤에는 숨어 있으면서 말만 하면 2차 가이라고 한다. 예. 아주 그냥 천박해. 예. 그래서 얘네들이 다 떡밥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안 달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런 애들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애들이 알아서 떡밥 살려주고 올려주잖아. 그렇지.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나.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이 알아서 불 지르고 지들이 알아서 불타 죽고 지들이 알아서 기름 붓고 야 라이터 줘봐. 브라 이거야 지금. 지들이 알아서 그냥 불길로 들어가고 있어. 고맙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돼갑니다. 여러분들 엉덩이 춤 준비하시고 문지양의 지지율이 최저 상태. 조국 이후로 최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성과 30대에서 폭락. 이야 박살 나가지고 더 박살 더 예. 일단 데드크로스 나왔어요. 아주 빨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 치고는 굉장히 좀 빨리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44%로 떨어지고 있다. 이제 40% 밑으로 40% 밑으로 갔다가 레임덕이 떡하니 오니 났더니 머리 굴려 평화파리 죽한파리 이거 내가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문제는 레임덕. 그때가 그거야. 그게 그 가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그거 40% 밑으로 갔다가 레임덕이 떡하니 오니 났더니 야 내가 가사 죽이는구만 이거. 진짜 내가 쓴 가사인데 정말 구구절절. 와 정말 내가 산데 내가 놀랬다. 40% 밑으로 갔다간 레임덕 시작이야 그냥 바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여론조사가 뭐 조작이고 뭐가 없어. 그냥 끝나버려 그냥. 그때부터는 샤라바래 이 새끼야. 레알미터 바로 전에 야 이 새끼들아 이말 40% 밑으면 조사하지도 마 이 새끼들아. 끝났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전화 딱 해갖고 그냥 레알미터 전에 헤헤 40% 밑었으면 끝났지 이 새끼야. 이게 뭐 조사 이거 끝났어. 자화자찬. 44%를 기록해서 예 아주 이 여성과 30대 지지층의 폭락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4.6% 하락했다. 야 그럼 만약 이걸 이대로 다음 주 가가면은 40% 깨갖고 39.8% 이렇게 가면 뭐 파티지 파티. 예. 에헤. 일단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조국 임명 때였는데 이건 뭐 조국 임명이 이상이지. 왜냐면 부동산 플러스 지금 이 박원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젠더 꼴패미 예, 패미 문제
요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일단은 문장의 지지율이 20% 가까이 그냥 냅다 빠지고 있다. 왜냐면 존재감이 없으니까요. 지가 나와서 이게 사과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문지양이 나와서 한 번은 사과는 해야 돼. 이 새끼가 나와서. 부동산이 몰라도 죄송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참모들은 제가 다 자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와야 그래 좀 상황이 진전이 된다 이러는데 이 새끼 끝까지 버티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얘기를 안 하고 다 불안은 투기로 돈 못 벌게 병신 같은 새끼야. 지가 투기권 뽑아놓고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 어쨌든 간에 오차범위 밖으로 난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부정평가 긍정평가의 차이가 7.6%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버렸어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로 넘어선 거는 3월 2주잖아요. 오차범위를 앞지른 거는 20주 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여론조사가 매주마다 나오는 데이터는 안 믿어도 되지만 이 추이는 중요한 거예요. 추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재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문재영을 좋게 봤다는 사람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야. 예,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팩트라는 거야. 여론조사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추이가 중요한데 추이가 계속 빠지고 있어. 게다가 심지어 오차범위 밖으로 긍정 부정이 엇갈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이 빠르다고 얘기한 것도 이거예요. 바로 보통 긍정표가 부정표가 데드크로스 될 때는 통상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그 횡보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박살 난다는 거죠. 나도 보면서 야 이거 좀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문재인의 존재감이 없어. 문재인의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대책 반발, 인국공 사태, 하락세에서 박원순까지. 예,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버티게 가니까 문제가 있지. 자, 30대 여성, 서울 등의 지지층들이 다 빠져나와요. 서울 쪽도 빡치겠죠. 자, 성별을 보면 여성의 긍정평가 하락폭이 남성보다 훨씬 더 컸다. 여성들이 엄청 실망했다. 뭐 이런 거죠. 역시 여자애들이 이런 문제에 민감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딴 성범죄 연루가 크게 작동했대. 이제서야 아는 거죠. 여자애들도 이제서야 아는 거야. 이전에는 우리들은 미리 알고 있었지. 우리들은 미리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신 거라고. 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더 인내심이 있어야 돼. 더 너그러워야 돼. 더 조급하면 안 돼. 조급하면 안 돼. 여러분들 생각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그때 조급해봤자 될 거야? 안 돼. 느긋하게 상황을 기다려봐. 우리는 알고 있다고. 뭐를? 운동권 좌빨 새끼들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몰라. 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나왔을 때 슬쩍 야 얘네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만진 새끼들은 다 더불어 반민주당 새끼들이야 이러면서 싹 여론을 만들어야지. 야 이 병신 새끼들아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 안 되겠죠. 운동권 새끼들 자체가 원래부터 이 새끼들이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그냥 정치적인 표밭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애초에 여자들을 핍박하고 여자들을 가해해왔던 것 자체가 운동권 습새끼들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대다수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마누라 암 굶겨 죽이겠다고 그 뼈 빠지게 나가서 그냥 먼지 먹으면서 길바닥에서 물건 팔고 뭐 팔고 그냥 땀 닦고 또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아버지들이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가해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지. 이 운동권 새끼들은 그런 새끼들이 아니야. 이 새끼들은 어떻게든 놀고 처먹으면서 돈은 벌고 싶고 권력도 누리고 싶고 이거 왕노릇 하고 싶고 그런 쓰레기들이 그냥 살 일 없는 병신들 주제에 그냥 시민단체 같은 썩어 빠진 거 만들어가고 그냥 대기업 앞에 가서 내놔라 이러고 대기업이 한 500만 원 줘요. 고마워 이러고 먹고 그냥 술 처먹고 야 그럼 다음 달에 다시 가 이번엔 현대로 갈까 이러고 현대 가서 내놔라 이지랄 하는 거야. 뭐 그냥 떼법 부리는 새끼야. 떼법 부리는 거밖에 없어. 그런
쓰레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런 놈들이 얼마나 여자를 괴롭히고 여자를 우습게 알겠어요. 그런 애들이 바로 페미니즘이 타겟팅해야 될 그런 차별의 주인공들이고 가해자들이지. 일반 남자들이 뭔 죄가 있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밥 사주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여자한테 쏜 밥값만 하더라도 벌써 건물을 몇 차례 사겠다. 내가 밥을 먹는데 여자애가 오빠 잘 먹었어. 나가더라고. 그래서 계산하는 건가? 계산하는 거. 야, 내가 계산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냥 나가더라. 계산대에서 쓰질 않아. 그냥 바로 난스탑으로 그냥 나가버려. 나 잠시 흥분했네. 내가 흥분했어. 예. 잠시 흥분했. 내가 아니 어떻게 그냥 계산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나갈 수가 있지. 예. 예.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여성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운동권이란 말도 잘 몰라. 운동권이란 말도 모르고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야. 이야, 쟤네들이 진짜 쓰레기들이었구나. 야, 쟤네들이 뒤통수 이렇게 쳐놓구나. 그런 거죠. 그래, 이런 게 아주 이제 반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반민주당이 우리를 속였다. 바로 통수좌파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우파 진영이 흡수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어떤 페미니즘의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페미니즘 자체는 계급론이란 말이야. 계급론이기 때문에 어떤 우파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일종의 젠더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파 진영이 젠더 이론이 없어. 그냥 무조건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건 이념이 아니라고. 그건 떼법이지. 이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이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퀄리즘인 거지. 이퀄리즘이라는 거를 우파 진영에 빨리 선점을 해서 그 이퀄리즘을 여성들에게 퍼뜨리고 여성들에게 전파를 해야죠. 이퀄리즘을. 이게 이제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만큼 우파 진영이 이념적 연구가 뒤로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이럴 때에 이념적인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페미니즘은 죽었다. 이퀄리즘이다. 이런 걸 보면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 탁 나와서 이퀄리즘이 뭔가요? 남자 여자가 모두 다 동등하다. 장애인들도 다 그렇고 우린 다 동등하다. 그 이퀄리즘 하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여자와 남자로 구별하지 마라.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아직 안 돼. 이론을 못 만들었으니까. 이퀄리즘이라는 거를 우리 사회에 걸맞게 완성하려면 서양 미국도 쉽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여자들 스스로가 자리를 잡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레이싱 걸이 있어. 레이싱 걸이야. 근데 페미니스트와 레이싱 걸을 토론에 붙여버린단 말이야. 그 페미니스트가 그러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했다라는 거지. 레이싱 걸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다. 왜 내가 원하는 걸 네 마음대로 규정을 하냐. 그게 바로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 페미니스트가 왜 그렇게 보냐. 너희들 성적으로 남자들을 이용하는 거야. 뭐 이러는데 아니 우리를 보고 여자도 좋아하고 나도 이걸 좋아해. 내가 좋아하고 나는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난 이걸 좋아해. 거기서 이미 팍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입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지. 누구의 기준에 맞춘다라는 걸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주 멋진 논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안 돼 있죠. 예, 사실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파의 경제론도 완성을 잘 못한 판에 이퀄리즘은 너무 먼 얘기야. 내가 한 15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직 멀었어, 이념적으로는. 일단 30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하, 30%가 30대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특징. 예. 그다음 뭐 70대 이상 뭐 막 빠지고 있어요. 좋아.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 이거 다음에 30대가 부동산 문제 좀 민감할 것 같고요. 강원도 빠진 거 봐라. 막 빠지는구나. 예. 전라도 빼고 뭐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즐거운 뉴스였어요. 예. 보수 야권 총공격에 문재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 마구잡이로 떨어지면서 그렇지, 골든크로스 이런 뉴스들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도 이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걸 알면은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말조심을 해야 돼, 말조심을.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알아서 사과가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사다리도 좀 놓고 나무를 흔들기는 해야 되는데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의 통합당이나 어떤 이쪽 우파 진영이 야당이 돼 본 적이 너무 오래전이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막 질러버린다고 막 아무거나 질러 막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러지 말라고. 인터넷 세계, 유튜브 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정치 이 언어와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치 언어가는 간격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간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충격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완화된 표현들,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막 고민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질러버리면은 그게 유튜브 슈퍼챗으로는 수익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완전히 그냥 밀려나는 왕따가 되는 거죠. 예, 통합당이 정말 역설적인 것 같아. 우파 유튜버를 손절하고 나서 통합당이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게 정말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지지를 얻는다. 정치적인 어떤 응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인터넷 우파가 다행히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쪽 바닥에 영향력이 셌으면은 이것도 뭐 정의당이나 뭐 그 걔네들처럼 막 내부에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겠지. 근데 손절을 하고 그냥 통합당이 그냥 입 다무는 전략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절반은 가는 거야. 평탄을 치는 거죠. 반민주와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왔습니다. 헐. 어느새 오차 범위 내까지 왔어요. 더불어반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반민주당은 떨어지고 통합당은 오르고, 반민주당은 35%, 통합당은 31%, 오차 범위 내 40.3% 차. 지금 문재양도 44%라서 40% 레임덕 이전에 4% 남았어요. 통합당과 반민주당의 역전 포인트도 지금 4% 남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4%가 되게 중요한 마지막 승부수가 된 거죠. 이 4%, 요 4%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던지 이러면서 주요 지지층이던 30대 여성들이 눈에 띄게 이탈하고 있다. 그래요. 반민주당 새끼들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쉴드 쳐주겠지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권 말기에 와 있단 말이지. 정권 말기에 오면 이게 뭐 어떤 권력 뭐라고 했던 지지층들이 이제 누수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누수가 일어나 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마지막 끝자락이니까 어차피 내가 지지해봤자 별로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이젠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점점점 그 지지자가 약화되면서 자기를 중도에 위치를 시켜놓는 거죠. 뭐 중도에는 이제 다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뭐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무당층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누수 현상을 생각해서라도 반민주당이나 어떤 그 적화돼서 빨리 사과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마음을 잡을 또 노력해야 되는데 문재인 새끼가 자기 지지율은 안 떨어질 거야 이러고 건방을 떨다가 망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통합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반사이익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종이날배가 슬쩍 홍정욱, 김동연 뭐 이런 후보들을 던지니까 시장에서 그 후보들에 대한 반발이 없어요.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세울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게 지금 특징적인 거야. 왜냐면 반민주당은 이미 뚜껑이 열렸잖아.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게 없어요. 뭐 그래봤자 뭐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둘 다 찐따들이라서 어차피 뭐 그런 찌릉내들이 밖에 없다는 게 이미 뚜껑이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 쟤네들은 어차피 나온 애들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인물을 누구냐? 정욱이랑 동현이랑 정욱이랑 동현이야. 근데 시장에서 뭐 홍장아? 뭐 김동연 말해라 이러면서 막 반발이 나와야 되는데 당에서도 그런 게 없죠. 외부에서도 그런 게 없고 언론도 그런 게 없어. 사람 이렇게 볼 때 이미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새롭네? 괜찮네. 이런 걸 이미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밀어줄게가 지금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당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실상은 인물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기대치를 올려놓고 반사익은 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지를 올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 통합당이 유튜브 쪽과 이렇게 좀 손절을 치면서 나가게 된 거는 이런 막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현실에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인내심을 갖춰야 돼요. 절제력을 증명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절제력을 잃어버렸다고.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즐겁고 싶거든. 시청자랑 내가 즐겁고 싶으니까 즉흥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이제 얘기가 막 나오게 되잖아. 막 그러다 보면 원초적인 방송이 돼. 막 원초적인 방송을 하다 보면 막 개판되고 그러다 보면 그 대표성이 보수 전체 이미지를 다 갉아먹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들만 옳대. 자기네들만 옳아. 자기네들은 즐거운데 왜 니들 그러냐. 이건 표현의 자유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 표현의 자유는 맞아.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자유란 말이야. 이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자유는 네 책임, 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상위의 영역은 항상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품위를 갖추면서 팩트, 논리, 법치만 있으면은 우파가 불리할 건 없어.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절제력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식이 있는 거지. 왜냐면 뭐 무식한 사람은 절제력이 없잖아. 꾹꾹 잘 참고 기대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내가 연구하고 뭔가를 쌓아놓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대기하고 밀고 나간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파가 이제 이 우파 유튜버 세계는 그렇게 했다간 돈을 못 벌어. 그렇게 했다간 유튜버가 망해.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음모론을 양산해 갖고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망상을 계속 주입한다든지 계속 뭔가를 던져야 돼. 그러고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죠. 우파 유튜버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어떤 자극을 팔아서 정치적 자극을 팔아서 사실 돈을 버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어떤 성공의 노하우는 거기 있는 거야.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일단은 누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대. 근데 항상 제보하는 사람들은 다 익명이야. 되게 이상하잖아. 뭐야 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누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뭐 들었대.
근데 어느 순간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응. 다 흘러가면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옛날 같았으면 씨도 안 먹힐 얘기인데 막 이쪽 바닥에서 막 진지하게 받아줘 막. 뭐야 무슨 뭐 인터넷 SNS에 누가 쓴 글을 진짜 증거 인양 얘기를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런 주작글 같은 거는 뭐 씨도 안 먹혀. 근데 어쩌다 이렇게 돼 버렸어. 왜냐면 그게 엄청난 돈이 되고 막 그런 게 즐거우니까요. 근데 이제 정당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정당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정당이 예, 지금같이 이제 노출도가 많고 민감도가 높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거죠. 망해. 이 유튜버들 세계에 있던 사람을 내가 절대로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도 그런 거야. 한 번의 말실수가 모든 걸 다 헝클어뜨린단 말이야. 왜?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우리가 세게 나간다고 운동장에서 어떻게 유리해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유튜버들과 관계를 유튜버들이 공천을 주고 이랬다가는 다 망해. 왜냐면 절제력이 없거든 유튜버들이. 유튜버 잘 되는 유튜버일수록 절제력이 없어. 자기 표현이 정제가 안 돼. 어디 가나 유튜브 하는 것처럼 습관돼 가지고 막 질러대는 거야. 이러면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그 시청자가 군민인 줄 알고 막 질러버린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여기서 우파가 질르면 안 되죠. 운동장이 우리한테 유리했을 때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저 새끼는 저러 지르고 그냥 말 텐데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 꼬투리 삼아 가지고 이만큼 막 때려 붓는 거야 막. 별것도 아닌데 막 뭐 요만한 거 얘기했다고 그냥 막 폭격 맞잖아. 운동장이 기울어질 때는 처신을 절제력을 갖추면서 요리조리 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상한 논리가 막 나와 자꾸만. 예, 중도가 어디 있냐. 품위를 찾지 마라 막.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 해가지고 잘된 당도 없고 잘된 케이스가 없잖아. 지금 제 말대로 해서 좀 통합당 보세요. 주둥질을 하지 마. 그냥 나서지를 마. 가만히 있어. 니들은 그냥 실력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진중권처럼 뭐 그냥 두다닥 딱딱딱 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야. 지금 우파 진영에 그럴 만한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전여우급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어. 전여우 레벨이 없어. 어디 유튜버가 그 정도 레벨이 있어. 그 정도의 지식이 그 정도 말빨에 없어. 안 돼. 여기 언니도 나서질 못하잖아. 왜?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좌빨 새끼들이 알아서 천박하게 하다가 망할 때까지. 이게 제일 좋은 그 정치적 처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 웃기기도 만약에 역전되면은 완전히 이쪽 유튜버 쪽은 완전 망신 대망신인 거예요. 망신 대망신이야.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세게 나갈 때 아닐 때를 조절을 잘하라고. 맨날 365일 센 게 아니야. 그건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멋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천박하고 덜 떨어진 거라고. 품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품이라는 게. 예. 어뽀님이 감사합니다. 예. 좌우당간.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 누군가 왜 그 보세요. 얘네들이 그 윤미향이 터지니까 좌빨 새끼들이 그걸 덮으려고 뭔 짓을 해. 우파 유튜버들 갖고 막말을 일합시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을 걸 막 조사하는 거야 막. 통합당이 한 것도 아니야. 우파 유튜버를 타겟팅해가지고 갑자기 방송을 때려버려. 이 유튜버가 욕설을 하고 뭐 이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 유튜버가 막 극악무도하게 5.18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세월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좌빨 새끼들이 이만큼 막 뻥튀기를 해요 막.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날라가. 보란듯이 날라가. 근데 다행히 통합당은 쌩까 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통합당이 나섰으면은 통합당이 덤탱이를 쓰는 거지. 근데 통합당이 쌩까 버려. 그러니까 그냥 유튜버만 날아가고 끝이야. 그리고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유튜버가 채널이 삭제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단 0.000001%도 없어. 그건 단지 괴팍한 정치적인 즐거움과 유의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만 보시라고 그냥. 그냥 마치 연예가 중계 보듯이
그냥 개그 콘서트 보듯이 야 오늘은 우파 개콘을 볼까 이러고 우파 개그 콘서트 보듯이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지. 너무 거기에 모든 정치의 이론을 다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방식 자체는 우파적인 게 아니야. 우파가 그런 뛰어난 지성으로 이제까지 우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온 거는 그런 천박한 방법이 아니라 항상 인내, 지성, 지식, 팩트, 진실, 논리, 법치, 인내심. 이게 뭐 어른이면 누구나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등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천박하게 막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어느 게 맞는가 내가 한번 조사해보자.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통합당이라는 데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야당 역할을 이제가 되죠. 왜 김종인이 와서 그 오다가 들어가니까 나나 이따 올고 나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냐 가갖고 괜히 말만 듣지 말고 다 SNS 하지 마 이거 아니야 SNS 아니야 이제 SNS 하지 마 그거 이제 트위터 이상한 뒤에 그거 하지 마 그거 다 하지 마 이거 다 잘라버리고 이게 그 괜히 이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가고 박원순 가고도 저라고 그 제사진에 그 가지 마 그거 다 가지 말고 다 빠져 다 가만히 있어 쟤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고 이제 종인 할배가 이미 오다가 들어갔어 지금 오다가 들어갔는데 꼭 여기서 판을 치는 새끼들이 있고 있어요 꼭 이렇게. 오늘 통합당에 어느 한 청년 위원이 스캔들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아주 그 판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지점이라는 거야. 운동장이 기울어지니까 좌빨 새끼들이 피해 호소인 하나 까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막 끙끙대고 올라가서 겨우에는 이제 지금 판이 뒤집어지는 꼴인데 통합당에서 하여튼 말 하나 실수 나오면 그냥 이만큼 그냥 뻥튀기가 됐고 그냥 폭격을 맞는 거예요. 스캔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니 이 자식은 좀 얘는 진짜 생각이 있는 놈인가 이거? 박원순 스캔들이라고 명명했던 정원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인간이 얘가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이 되는지 모르겠네. 야, 네 지금 네 인생이 지금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야, 박원순과 관련된 사건을 스캔들이라고 명명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스캔들. 예, 그러면서 얘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박원순 석좌 사건은 서울시의 은폐 의혹입니다. 예. 재밌는 친구네. 그래요. 지금 보셨죠? 이게 저희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사실 별것도 아닌데 통합당이니까 이만큼 뻥튀기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 우파는 그냥 동네 북 같은 존재잖아. 지금 동네 북 같은 존재니까 하여튼 뭐 꼬투리만 삼을까 한마디만 나오라 이거야 지금. 장전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폭격 다다닥 딱딱 받고 그냥 우리는 두들겨 맞는 거야 지금. 우리는 샌드백이야 샌드백. 우리가 누굴 때릴 입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금 방어하고 막기만 해야 돼. 그럼 일단 피해야지. 주먹 내밀다가는 그냥 바로 어퍼컷이라니까. 이러고 피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아직 애라서 약간 좀 없었어. 애가 약간 좀 정부 감각이 없는 애들인 거죠. 절에서 저거 그 젊은 애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돼야 돼. 애가 어디 그 뭐야 종편 좀 돌리고 해가지고 애가 조금 말실수라는 거를 빨리빨리 감지하고 아 내가 이럴 때는 주둥이를 닫고 SNS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인생의 낭비거든. 이거 조심해야죠. 저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막 오늘 폭격 맞았어요. 오늘 저 뉴스만 그냥 막 한가득이야. 별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우파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현 주소야. 그래서 제발
제발 우리도 어떤 절제력을 갖추면서 뭔가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는 말도 타이밍을 보고 빡 때려야 맞는다는 거죠. 그나마 사실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진중권 혼자 다 하고 있지 뭐. 나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 막 그 전유옥 씨라든지 과거에 좀 이거 센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전유옥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뭐 좀 계신데 약간 이제 좀 아쉽더라고. 전유옥 씨도 뭔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전유옥 지지자들이 없나 봐. 그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뒤통수 쳐 가지고 어 전유옥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이 양반은 진중권에 막 맞설 만큼 이게 센데 맞서는 게 뭐야 능가하지. 근데 안 되더라. 이게 확실히 이게 뛰어나도 그 우파 쪽에서 좀 인성이 좀 배신의 아이콘으로 찍히면 미래가 없어. 이게 확실히 안 되더라고. 그 유승민, 전유옥, 김무성은 그냥 끝난 거야. 이게 근데 너무 아쉽긴 하네. 스피커가 너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게 절제력이 있는 진중권 혼자 다 하고 있어 지금. 예. 오늘 또 이게 또 즐거운 뉴스 하나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열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명장면 볼 뻔했습니다. 이것도 그래. 이것도 아주 뭐라고 해. 그 일반 시민이니까 이거 아주 이걸 어떻게 딱 이걸 딱 벗어 가지고 야! 빡! 맞았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야. 문재양 새끼에게 빨갱이라며 신발을 던진 열사의 이야기. 이야. 요게 얘네들 열심히 찍는 거 봐. 야, 정말 기자들도 웃긴다. 이야, 요거야, 요거. 야, 비싸 보이는데. 한 시민이 빨갱이라 외치며 신발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 문재양 새끼에게 한 시민이 빨갱이 문재인이라며 신발을 던졌다. 그러면서 50대 남성이 검정색 구두를 벗어 문재양을 향해 던졌다. 구두는 문재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다 싶구만. 예. 곧 국회 직원들이 이 남성을 둘러쌌고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끌어내야 된다!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예, 문재양은 크게 놀란 기색 없이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나다는데 솔직히 쫄았잖아 이 새끼야. 예. 가짜 평화주의자 위선자 문재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 너 꺼져. 가짜 대통령 문재인 너 꺼져. 제 노래를 들으셨나 본데요. 벌레소년이 만든 가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노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뭔가 내 노래 느낌이 예. 야, 한소름.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근데 이 아저씨 너무 웃긴다. 이 주먹을 어떻게 이렇게 꽉 쥐지? 예. 이러면서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63년생. 63년생은 뭔 말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해?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냐 하니까 내가 던졌다. 뭐 누가 다쳤냐? 예. 코로나 때문에 가증스럽다 이러면서. 예. 정 씨는 국회에 왔다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방청석에서 내가 신발 던지려고 했는데 방청을 못하게 해서 밖에서 기다려. 오늘 아주 명장면 나올 뻔했네. 예. 문재양에게 모멸과 치욕감을 주려고 그랬다.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 반역이다. 문장 가증스럽다. TV를 볼 때마다 그가 추종하는 한 게 모두 가짜로 판명났다. 끝까지 지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으로만 들면서 멋대로 가고 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야, 이 아저씨. 야.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네.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저렇게 저 아저씨가 저렇게 나오시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 또 무슨 뭐
저 박사모 아니냐 무슨 뭐 태극기 정당 나가신 적 있냐 그렇게 얘기가 이어져 간단 말이지. 그 우리 63년생 정모 열사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대선 때 문재인 찍었다. 나는 문바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완벽하게 이야기가 정말 완벽해지는 거지. 이런 많은 오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더 이상 물타기가 안 되는 거야. 문재인 찍었다. 나 문바다.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확인이 안 되거든. 확인이 안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정 열사님 깔끔하게. 예. 그러면은 완벽한 시나리오. 이야, 이거 여기서 갑자기 뭐 이 양반을 뭐 경찰이 뒤졌더니 뭐 어디 그냥 뭐 어디 집회 나왔네 어쩌네 이러면 뒷말이 또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는 깔끔하게 정 열사께서 예 바로 내 문재인 찍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신발을 던진 게 아니라 경우가 얼마나 허접했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이게 참 이름도 있네. 예, 정창옥 씨. 예, 문재인을 찍었길 바라는 정창호 씨. 자, 문재인에게 그러니까 국가 원수, 예, 이제 국민의 그 원수 덩어리, 왼수인 문재영에게 접근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경호처 등 경비 병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나 문재영은 맞지 않았다는 아쉬운 이야기. 그래요. 연설 도중에 던지려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볼만했겠네. 그 전 세계의 탑픽으로 올라갈 뻔했네. 근데 우한폐렴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된다더라. 그래서 문장이 나오길 바랬다. 아 요때 맞았어야 되는 이렇게 노영민 새끼. 노영민은 헉 나한테 던지는 건가? 이거 아니야? 야, 신발 이거 나한테 던지는 거야 이러고 노영민은 쳐다보는 거야. 왜? 뜨끔하거든. 여기 가슴이 뜨끔. 노영민은 지금 예민해 지금. 어서 소리만 지르면 다 지 얘기인 줄 알아. 나 얘기인가? 왜 나 집할 거야 이러면서 얘가 지금 뜨끔했어요. 지가 맞을 줄 알고. 이 새끼는 이제 개념이 없어. 지금 들어가서 그냥 뭐 야구 동영상 볼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어. 얘만 뜨끔해갖고 놀린 거야 얘만 지금. 웃기네. 예. 아쉽구만. 진짜 웃겼겠다. 날아갔는데 문재인이 아니라 노영민이 맞아. 예. 그러면서 뉴스에는 집을 안 판 노영민 시민으로부터 신발 맞아 막 이러고 나오면은 막 댓글 빠른데 갑자기 시민이 나는 문재인을 노렸는데 이러면은 막 깔깔대고 막 오늘 막 뒤집어지는 날이었는데 예. 오늘 되게 아쉽구만. 예. 오늘 날이 참 아쉽네. 던졌는데 문제를 향해 던졌는데 옆에 있는 노영민이 맞고 뉴스는 부동산에 분노한 한 시민 노영민 향해 신발 던져 이렇게 나올 뻔했네. 예. 진짜 웃기는구만. 예. 통합당이 확실히 조금 달라졌어요. 통합당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하지? 김종인 할배가 뭐랄까 약간 좀 테크니컬한 면이 있어. 뉴스를 잘 이용하는. 야, 이거 참 임팩트 있네. 백보드에 이거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반민주당이 옛날에 반민주당 새끼들이 많이 하던 거거든. 이거 요거 반민주당이 하던 건데 요거 싹 갖고 왔어 지금. 예. 기자들 딱 사진 찍으라고. 이날의 먼 일이라면서 통합당이 지금 백보드, 백드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깔아놨어요. 예. 미래통합당의 회의실 배경이 이런 글귀로 바뀌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변화 이상의 변화 백드롭을 써놨다가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의 새끼, 문재인 새끼는 그 박원순 그거 빨리 설명해봐 이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그 청와대 알려줬는데 그거는 저거 문재인 새끼 알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얘기해봐 이 새끼야. 도망가지 말고 말. 이러고 쓰셨다고 합니다. 뭐 주호영 대표가 뭐라 얘기했는데 그렇다 치고 패스. 하여튼 저런 걸 보면은 이제 통합당이 뭔가 그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딱 그 어떤 뭐라고 할까나 이런 지금의 어떤 설정을 보면은 관찰자의 입장을 지금 그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정치판을 바라보는 팔짱 끼고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처럼 어떤 한 발 더 뒤로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에 자신들이 막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자신들은 제3자인 것처럼 해갖고 마치 그러면서 문구가 그렇잖아. 지금 무슨 일이 이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것처럼 빠져서 설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건 일부러 이제 국민들과 감성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표현 문구인데 이건 좌파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거든요. 좌파들 방식의 어떤 일종의 감성적 접근을 갖고 온 거야. 전형적으로 이제 김종인 성향이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우파 정당에선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기존의 우파라면은 한 가득이야 막 여기에 막 한 가득 써 막. 우파 특징이 그래. 설명충들이 많아서 그래. 설명충들이 막 뒤에 막 무슨 문재인은 진실을, 서울시는 고백을, 추미애는 집으로, 노영민은 강남으로 하여튼 설명충이야 설명충들. 하여튼 막 득지득지 막 써. 득지득지 막 아우 설명충들이 막 과거 같았으면 막 그랬지. 막 느낌표 막 붙이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 이랬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따지고 그냥 무슨 일이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설명충들이 많아서 그래. 설명충.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안 읽어. 막 집중도가 떨어져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안 읽어. 사람들이 안 읽어. 그러지 말고 그냥 짧고 임팩트 있게 가독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전략 그 방식은 이제 좌파들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좌파들이 주로 이제 선전서 운동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우파는 아직 그런 단계는 못 갔어. 그 인터넷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아직 현실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저런 방식들은 상당히 많이 변화한 거죠.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좌빨 새끼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제이 아니겠어요.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좌빨 새끼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쩜 이렇게 싸우냐. 아주 너무 즐거운 싸움이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그 대걸레랑 마치 대걸레랑 똥이랑 싸우는 느낌이야. 대걸레 똥. 묘사가 죽이는구나. 대걸레랑 똥의 싸움을 보시겠습니다. 한겨레와 청와대 격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격해지는 한겨레와 청와대. 오보의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 그래요. 그걸 또 오마이가 보도하는 너무나 웃기는 상황이네. 예. 자, 대걸레와 그래. 청와대와 한겨레가 공방이 이어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탁현민에 대한 그런 일감 몰아주기 보도를 했더니 적화대에서는 한겨레에 대해 과장 보도이자 무책임한 의혹쟁이다. 한겨레가 또 추가 의혹을 냈어요. 이 수의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안 남겼다 이러니까 적화돼서 허위 왜곡 과장 보도는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에 법정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가 아주 뻥뻥뻥 그냥 오늘 적화대를 향해서 뻥뻥뻥 터뜨리고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면 근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걸 한겨레가 보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현민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했더니 뭐 사후 정상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뭐 적화대에서 그냥 대대로 얼버무리면서 그러면서 적화대에서 한겨레 보도는 명백한 후보이자 왜곡이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계약 관련 자료가 읽었고 모두 보고되고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요. 똥과 대걸레의 싸움이라니 볼만하고만. 아주 지들끼리 싸우니까 이거 뭐 둘 중에 아무나 가라.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쇼가 또 있나? 둘 중에 아무나 가도 재밌어. 특별히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둘 중에 아무나 가면 좋아. 그래 제발 아무나 가라. 아무나 가라. 자 안타까운 뉴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명의 그래요. 제명을 당했어야 될 제명이가 제명을 안 당했어요. 아쉬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즐거운 이유였어요. 여러분들 내일 저의 신곡이 발표됩니다. 신곡 제목 통수 좌파 썸머. 지금은 그냥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이 힘드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많이 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노래 통수 좌파 썸머 금요일 밤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좌파를 통수 좌파라 부릅니다. 자, 이 제명이 뉴스를 보면요. 안타깝지. 이 새끼가 그 판사 새끼가 완전히 그 웃긴 새끼야 그거. 판사가 너무 웃긴 놈 아니야? 무슨 표현의 자유 어쩌고 방송 토론에서 없는 말을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한 건데 거기다 대고 이게 표현의 자유고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 야 이 새끼야! 판사 새끼가 이거 장난하나? 그러면 이 새끼가 토론 나와갖고 뭐 방송 토론 나와갖고 내가 무슨 뭘 했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안 했네 막 이러고 나 벌금 낸 적 없는 일이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해도 그냥 뭐 표현의 자유냐 그게? 그것도 무슨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이 새끼야 무슨 어디 뭐 이재명이 어디 이소라의 프로포즈 나와가지고 제가 인기가 많았죠 이런 식으로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 새끼야. 얘기하니까 빡치네. 야 후보 검증을 위해서 하는 게 토론회야. 토론회에서 지금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표현의 자유야. 이 자식이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토론회 왜 무슨 엔터테인먼트냐? 토크쇼야? 뭐 김재동처럼 장관이 뭘 이거 시켰네 저기서 하면서 야 웃자고 한 말이 죽자고 덤빈 거야 지금? 근데 그 새끼들은 그렇다 치자고 하여튼 그런 건 그렇다 치고 FX 핫썸머는 전혀 영감 맞지 않았어요. 전혀 FX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FX 전혀 난 걔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갑자기 FX 깜짝 놀랐네. 좌우당간 나 FX 뭐지 외국에 좋아했는데 걔 예쁘잖아. 걔 이름도 까먹었다. 그 홍콩애인가? 걔 이름 뭐지? 우결에 나왔던 애. 그땐 예쁘더라. 빅토리아. 빅토리아 예쁘더라. 엠버는 아니죠. 설리 아니야. 빅토리아. 빅토리아.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말이에요. 이재명이 이 새끼가 무죄가 나오니까 아니 너무 놀라운 게 우파 쪽에서 야 이 판사가 장난하나 이러면서 야 아주 이제는 우리끼리 다 하자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기 전에 벌써 먼저 선수 친 애들이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냥 팝콘 들고 즐기면 되겠지. 예. 야, 이렇게 즐거운 날이 올 줄이야. 함께 보시죠. 이재명 판결이 나오니까 문파 새끼들이 몰려가서 마음껏 거짓말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비꼬 왔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싸울 거 보소 아주. 이 새끼들 망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좌빨이 분열로 망해가는 거겠죠. 예. 웃긴 놈들이구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재명에게 무죄로 대법원이 판결을 하자 친문 문파 새끼들이 불만 섞인 반응을 쏟아냈죠. 이 새끼들 뭐냐 이거. 야, 이거 완전히 정치 전능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완전히 웃기는 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웃긴다. 이 새끼들은 친 이재명 쪽과 대립각을 세운 새끼들인데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서 이제는 이재명이 빨리 날아가기를 바란다. 반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꼬는 황당한 글들이 많죠. 일베도 아니야. 일베 게시판도 아니라 반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한당원이 국어의 재정립,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다. 공직자는 더욱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재명 카르텔은 어디까지인 거냐? 좌적패 XX더라. 이게 니들이 말하는 사법정의냐? 이재명 대법 판결 보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탈당한다. 사법부에는 불신운동가. 이 새끼들은 뭐야 대체 이거. 즉흥적인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장의 개소리를 하다니 사법부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걸 같이 좋아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좌빨새끼 하는 말들을. 야, 이거 참 난감한 진영놀이네 얘네들. 최민희는 헌법소원회라고 무조건 구제된다. 예, 최민희는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선거권 5년간 박탈당한 상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적극적 허위사실, 그러니까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 예. 그래요. 지들끼리 싸우는 황당한 얘기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인영이 아들 유학비로 4,200만 원 버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때 예금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건 뭐 이런 그야 이거 뭐 돈을 잘 버셨나? 예금이 더 늘었대. 이인영이가 예금 자산이 오히려 아들한테 돈을 팡팡 써대는 상황에서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얘한테 등록금은 1,200만 원에 생활비까지 하면은 거의 한 4천만 원 넘게 썼다. 4,200만 원여를 썼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인영이 이 기간을 보면 예금이 오히려 팍팍팍 늘어났다. 이인영의 아들이 간 곳은 무려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가 비싼 곳인데 2년에 걸쳐 등록금 체류비가 4,200이고 1년에 2,100만 원 보낸 것. 국회의원 연봉이 있는데 어떻게 2,100만 원을 쓰고도 예금이 늘어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수입으로 충당이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예.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이재명이 안타깝게도 제명이 안 당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좌파 새끼들이 망하는 뉴스들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통합당에서 그 주둥질만 아니었으면 오늘 아주 뭐죠? 많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아쉽네요. 제발 주둥이를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노래 좀 부르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좀 빨고 오겠습니다.
내가 마이크 잡으면 놓지를 않거든. 예. 어,